안녕하세요.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 제 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라도 좀 쳐주시죠. 네. 인사를 안 하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형광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주사랑입니다. 미주 씨 근황 전해주실 거 있나요? 저희 녹음을 저번 이후로 이제 좀 빨리 한 편이어서 근황이랄 게 이제 별로 없고요. 음악 방송 많이 나가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유희열의 스케치북 러블리즈 편 검색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정정할 게 있는데 제가 저번에 이제 러블리즈 앨범 얘기를 하면서 앨범 커버에 멤버들 사진이 없어서 조금 뭐 아쉬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앨범 그 커버에 사진이 있을 뿐더러 액자식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바꿀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그 점 정정 드리고요. 매우 공을 들인 커버였네요. 알고 보니. 그렇죠. 예. 근데 그때는 왜 모르셨던 거예요? 커버를 뜯기 전이라서? 이미지만 봐서. 그거는 제 방송을 했을 때 저번 주여서 앨범을 사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인터넷으로만 검색을 했거든요. 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보니까 사실은 너무나 만족스러웠다. 감사합니다. 네. 좋네요. 저는 펭귄맨입니다. 네, 펭귄의 근황은 딱히 없는 걸로. 네, 펭귄의 근황은 딱히 없고요. 펭귄의 근황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수줍었던 나머지. 뭐 펭귄들은 여전히 힘들게 지내고 있겠죠? 원래 산다는 거는 힘든 거니까. 네, 힘든 펭귄의 근황도 잘 들어봤고요. 저희 이번 영화는 울버린 시리즈의 휴잭맨의 울버린의 마지막을 기념하는 영화죠. 로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 전에 저희 이제 아카데미에 관해서 AS. 정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카데미의 단편 영화의 기준은요, 40분대까지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50분 미만이면은 단편 영화에 속하더라고요. 49분도 단편인 걸로. 네네네. 그렇고 그 외에 이제 후보작이 되는 부분은 후보작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했죠. 영화라야 된다. 근데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 영화를 기본적으로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네, 오스카 룰에 대해서 제가 일단 89회 룰이라서 그 전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89회 룰만 체크를 해봤을 때는 언어는 크게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 외에 세부적인 규칙은 굉장히 좀 복잡한데 기준은 이제 LA 카운티를 기준으로 하고 이제 돈을 받고 표를 파는 영화, 그리고 7일 이상 극장에서 상영될 것, 그리고 그 하루에 3번 이상 상영될 것, 그리고 그 중에 한 번은 6시에서 10시 프라임 타임 때에 배치가 돼 있을 것. 뭐 그런 디테일한 기준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인기 있는 영화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영화라야 된다라는 거는 잘못됐다는 것. 이렇게 정정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딥한 리서치 감사드리고요. 전혀 딥하지 않은데. 그래도 숙제를 해오셨다는 점에서 감사드리고요. 로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건은 2017년에 개봉을 했고요. 울버린 시리즈의 가장 마지막작이었던 더 울버린의 감독을 맡았었던 제임스 맨골드가 다시 한번 휴잭맨과 작업을 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더울버린이 혹시 그 아이유 닮은 일본 사람 나오는 건가요? 일본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근데 그럼 이 사람 되게 많이 성장했네요. 좋은 성장이죠. 착한 네. 성장. 이 정도면은 대단한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더 울버린 영화가 제 기억 속에 극장에서 본 영화 중에 가장 나쁜 영화 중에 한 편으로 당당하게 자리를 매기고 있거든요. 뮤턴트 다크에이지란 영화가 이제 제 생애 가장 극장에서 본 최악의 영화인데 뮤턴트류를 다 싫어하셨네요. 우연히. 그렇네요. 어쨌든 근데 뮤턴트 다크에이지는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개판인 영화라 가지고 뭐 그게 꼭 뮤턴트여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더 울버린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저 여자 배우가 아이유를 닮았는데 조금 못생겼다. 아이유보다. 그렇죠. 네. 조금 예뻤더라면 그래도 조금 나았을까요? 아니요. 네, 그 정도로 그거는- 아니었다. 네, 왜냐면은 일단은 외모 평가라는 게 사실 좋은 일이 아니고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화에서 이미 그 영화에서 방해를 받은 거죠. 네네 그렇죠. 집중을 안 되게.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착한 성장 인정하고요. 제가 그 토크쇼 같은 거를 보니까 울버린이 휴잭맨이 이제 울버린 시리즈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엑스맨 시리즈와 울버린 시리즈를. 그러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 감독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고, 감독이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같이 작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준비를 해서 제작사에 가서 피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제작사가 당연히 돈을 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좋게 펀딩을 받아서 영화가 제작됐다고 들었어요. 시기의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007 스카이펄의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007 스카이펄 같은 경우가 이제 007 굉장히 늙은 사람으로 나오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일하는 영화잖아요. 약간 007의 전함 같은 거를 알린 영화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자기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성찰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그런 영화가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쪽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에 대한 가능성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 로건이라는 작품은 우리가 아는 엑스맨 시리즈에서 약간은 동떨어진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가까운 미래에 2029년에 울버린이 이제 엑스맨으로서의 신분을 숨기고 텍사스에서 살아가고 있죠. 리무진 기사로 생활을 근근히 연명하면서, 그리고 프로페서 X를 이제 숨기고 칼리반이라는 다른 뮤턴트와 함께 셋이서 이렇게 숨어서 살고 있는데, 울버린이 굉장히 늙어 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굉장히 늙어 있고, 당연히 프로페서 X도 이제 약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의 삶에 어떤 다른 뮤턴트 소녀가 등장하면서 그들이 이제 노스다코타로 향하는 내용을 그린 영화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원작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원작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2008년, 2009년에 연재됐던 울버린 올드맨 로건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고, 사실 다른 작품들도 많이 섞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로라, 새로운 뮤턴트 소녀, X23, 잃어버린 순수라는 작품이랑 또 울버린의 죽음이라는 작품 등등을 섞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일단 올드맨 로건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사실 로건이 이제 연소자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았잖아요. 근데 원작에 비교하면 조금 더 순화됐다 정도? 예. 굉장히 잔인한 작품. 예, 왜냐면은 이 만화 원작에서는 우리가 아는 그 어벤져스라든가 뭐 판타스틱 포라든가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악당들이 이제 왕이 돼서 미국을 갈라서 먹고, 또 히어로였던 사람들은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게 이제 로건하고 호크아이가 여행을 하면서 이제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로건은 엑스맨 프랜차이즈만 그 카피라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축소됐고 좀 순화돼 있고 그런 편이죠. 영화라서 그럴까요? 저는 사실 로건을 보면서도 너무 잔인해서 사실 좀 보기 힘들었거든요. 그게 근데 사실 이게 물리적인 잔인함의 문제는 저는 좀 아니고요. 차라리 이게 뭐 슬래셔 무비라면 오히려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로건의 캐릭터가 저는 사실 맨체스터 바이 더 시의 누구? 리 챈들러. 그놈의 리 챈들러. 맨체스터 바이 더 시의 리 챈들러랑 굉장히 사실 비슷한 캐릭터고, 사실 저는 나름 좋게 본 것 같거든요. 뭐 엄청나게 좋게 보진 않았고, 굳이 매기자면 5점 만점에 한 3.5 정도? 네, 그 정도일 모든 것 영화를 같은데. 3.5를 주시지 않나요? 아니에요. 더 울버린 이런 거 빼고. 더 울버린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 한 1.5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발전했는데. 어쨌든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는 제가 이런 캐릭터를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인상 팍 쓰고 좀 다른 사람들이랑 좀 안 엮이려고 그러는 거, 좀 혼자 그냥 좀 외롭게 있으려고 하는 캐릭터를 좋아하는 편이고, 둘째로는 제가 텍사스의 그 황량함을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 같은 것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야기도 사실 단촐하다는 면에서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다만 역시나 의심스러운 점은 이 영화가 엑스맨 시리즈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는 재미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인간들의 초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만들고 해결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개를 하는 종류의 영화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선 다만 이거는 좀 반칙은 아닌가. 왜냐면은 물론 이게 울버린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점에서는 어울리는 설정이긴 한데 엑스맨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설정은 약간 이상한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 부분은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마블 영화 자체를 다 좋아하고 다 챙겨보는 편은 아닌데 제가 엑스맨 시리즈랑 어벤져스 1편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약간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캐릭터들이 되게 다채롭게 힘을 합쳐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싸우는 걸 보는 재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약간 창의적인 액션씬? 그런 것이 이번 로건에는 부재하죠. 사실 거의 뮤턴트의 능력 자체가 굉장히 약화된 상황이고 아직 어린 아이들은 일단 그 도망치기 바쁘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지 않잖아요. 실제로 살인 병기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것도 있고 그 정도로 뭔가 엑스맨의 액션을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심심한 영화가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패러디라는 점하고 정통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장르 그 프랜차이즈 자체로만 봤을 때 슈퍼 히어로 내지는 초인이 막장에 이르는 상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요거는 딱히 로건이 반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그리고 아까 펭귄맨님이 스카이폴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전통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북유럽 신화인 베어울프도 젊었을 때 영웅이었던 사람이 늙어서 과오를 저지르고 뭐 결국은 자기 마지막 힘을 쓰고 죽는다 이런 식의 변주랄까 그런 걸 보여주고 만화 공룡 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영화 스타트렉 더 비기닝에서도 늙은 스팍을 보여주고 그 외에 또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그리고 게임 갓 오브 워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로건에 들어있는 어떤 사회 비평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그런 걸 떠나서 프랜차이즈가 관객의 예상을 벗어나서 새로움을 주기 위해 어디까지 나아가는지 그 루트를 보여주는데 그 전형적인 루트를 보여준다는 거죠. 저는 근데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왜냐면은 이게 다른 캐릭터였으면 저는 그게 늙어서 힘이 약해진다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캐릭터가 울버린이라는 캐릭터고 울버린이라는 캐릭터는 약간 불사의 캐릭터? 거의 불사에 가까운 네. 캐릭터죠. 캐릭터인 거고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사실은 원래 어디서 나오냐면은 죽지 않는다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다는 게 힘든 거예요. 오래 살고 싶어요? 아니거든요. 저는 요즘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한다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이거는 좀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불사의 캐릭터는 과거에 영원한 수명을 꿈꾸던 사람들이 옛날에는 병이나 상처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죽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물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너무 일찍 죽었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런 거를 꿈꿨던 건데 저는 울버린이라는 캐릭터가 생각보다 오늘날에 굉장히 맞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오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오래 산다는 건 사실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 삶의 기간만큼이나 상처가 쌓이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울버린이라는 캐릭터는 죽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 캐릭터의 좀 핵심적인 측면에 가까운데 이 영화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반칙이라는 거죠. 저는 옛날 사람들이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어떤 영생을 가진 캐릭터를 동경했다는 거를 부분적으로 맞긴 한데 일단은 부정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일단 이런 히어로 초인이 막장까지 떨어지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레벨까지 떨어지는 거를 즐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옛날 같은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성경에 나오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라든가 아니면 그리스 신화에서 크로노스가 그 제우스한테 거세를 당한다던가 그런 거가 어떤 그러니까 신체 훼손이라는 테마가 예전부터 계속 지속됐다고 생각해요. 현대화라든가 우리 지금 사는 어떤 사회적 컨텍스트보다는 기본적으로 인간한테 가학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영화 외적으로 봤을 때 엑스맨 내지는 로건을 관객들이
그 유희를 위해 죽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역으로 신화 얘기로 나와서 하는데 울버린은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봤을 땐 시지푸스에 더 가까운 캐릭터고 그래서 계속 상처받으면서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를 놓아준다는 면에서는 오히려 그 캐릭터한테는 축복일 수 있어요. 그 캐릭터 입장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지라이더를 해피엔딩이라고 평했던 것과 네, 그렇죠. 제가 이지라이더가 해피엔딩 그렇게 했구나. 네, 네, 네. 1969년작 이지라이더 얘기였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가 울버린을 놓아준다는 면에서도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점이 그 점인 것 같은데 실수 없는 상황에 놓인 캐릭터를 놓아준다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장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반대로. 근데 저는 들어보니까 두 분의 이야기가 관점의 차이지 어쨌든 같은 얘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울버린이라는 초인적인 캐릭터를 끌어내리는 것 자체가 그만큼 더 충격적이기 때문에 반칙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근데 미주사랑의 이야기에서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뭔가 더 세게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울버린 같은 캐릭터조차도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설정을 할 수는 있겠죠. 어떤 예정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사실 저는 이 로건이 제작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되게 놀랍긴 했어요. 아까 같은 이유로. 왜냐면 로건은 저에게 불사의 캐릭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펭귄맨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울버린 같은 경우는 미래를 바꿔버렸잖아요. 전작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건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자기 친구들을 거의 2번씩 다 잃은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걸 혼자 기억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사실 프로페서 X도 바뀐 과거를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울버린의 마음을 읽음으로써 이해를 한 거지 실제로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로건만 예전에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괴로운 캐릭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런 로건마저도 그냥 인간처럼 늙어간다는 게 굉장히 저는 충격적인 설정이었어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소 얘기를 할 때 소는 평생 일하다 죽어서 고기가 되니까 불쌍하다 또는 고기가 돼서 일을 그만하니까 잘 된 거다 요 차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맞는데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정면 돌파는 아니라는 거죠. 정면 돌파라고 하시면? 그걸 알면 내가 시나리오를 직접 썼죠. 근데 그러니까 정면 돌파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로건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가장 큰 특징을 제거함으로써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게 정면 돌파가 아니라는 얘기는요. 근데 또 반대로 뭐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어쨌든 로건의 힐링 팩터라는 능력을 활용한 장면들도 많았고 그게 물론 예전만큼 강력하지 않지만 울버린만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좋은 장면들이 몇 개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시작이 반칙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안에서 울버린 캐릭터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패러디 말고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죠? 저는 정통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보기 전에 이제 기대를 했던 거는 가족 멜로드라마였어요. 해서 저번 화에도 제가 요거 로건 트레일러를 언급을 하면서 로라 역할을 맡은 아역 배우가 진 그레이 역을 맡은 팜케 안센이랑 닮았다. 완전 캐스팅을 잘했다 이랬는데 진 그레이랑 하나도 상관이 없었어요. 영화를 보니까. 진 그레이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오리지널 트릴로지에서 비중 있게 나왔던 캐릭터고 염력을 포함한 정말 수많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사기 캐릭터에 가까운 여자 뮤턴트고요. 울버린과 어떤 로맨틱한 감정을 나누는 사이이기도 하고 결국 트릴로지 3편 최후의 전쟁에서는 프로페서 X를 죽이기까지 해요. 미쳐가지고 그래서 울버린이 본인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미친 거죠. 그래서 진 그레이가 울버린만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울버린은 자기에게 공격을 받더라도 죽지 않고 다시 힐링이 되니까 그래서 울버린한테 자기를 죽여달라라고 해서 울버린이 울면서 사랑하는 여인을 죽인 그런 아주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완전 감정적으로 감정이입을 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우리 그
클라이막스에 대해서 할 말이 다들 많으시겠지만은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임팩트가 크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에 울버린이 최후를 맞이하고 로라가 아빠라고 부를 때.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감정적인 임팩트가 컸는데요. 아 그래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냥 저는 이따가 그러면 좀 네네. 얘기를 해보죠. 그거. 네네. 아니 그 얘기를 먼저 해야지 제가 또 나아갈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근데 임팩트가 컸다면 정말 임팩트가 컸다는 거고 물론 이제 그냥 얘기하면은 저는 로라가 아빠라고 하는 순간 그 임팩트가 깨졌지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는 일단 울버린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좋을 수 있었는데 좋을만 하면은 그 한 발 더 나가더라고요 주체국밖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너무 미인한가? 저는 해운대라는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박중훈 씨랑 엄정화 씨가 이제 애 처음 만났을 때 그 여자아이가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하면은 뭐 그러면은 이제 엄정화 씨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그냥 뭐 어쨌든 엄마 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순간 이미 클라이막스가 되면은 아빠라고 알려주는 순간이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모두가 알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박장대소를 했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는 해운대 보면서 울었어요. 근데 우는 거는 그건 생리적인 반응이라서 왜냐면은 눈앞에서 비주얼로 펼쳐지고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 앞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울고 있는데 그거를 무표정하게 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뭐 박종훈 씨가 내가 네 아빠다 뭐 하는데 그 순간 이제 울다가 팡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근데 이 영화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예고된 건데 거기서 이제 굳이 말로써 아빠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 말이 아쉬웠다. 많고 주책 맞아가지고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깨지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깨졌던 부분이 그래서 몇 군데 더 있는데 프로페서 X가 누워서 얘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악몽을 꾼 장면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악몽을 꾼 그쵸 예. 그 아지트의 노스다코타에 도착을 해서 같이 탈출했던 다른 10대 뮤턴트들을 만나서 그 아지트에서 며칠을 생활을 하는데 그때 이제 로건과 로라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죠. 뭐 또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든 간에 그런 면에서 너무 설명이 많았던 점 때문에 사실 좀 불편했지 큰 틀에서는 뭐 저는 괜찮았어요. 어쨌든 저는 아까 말한 게 좀 의외였는데 왜냐면 저는 이게 정말 그냥 가족 멜로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너무 가족 멜로드라마라서 차라리 DNA적인 아빠가 로건이라는 걸 안 밝혀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아다만티움 클로나 뭐 아니면 사실 성격만 봐도 얘네가 아빠와 딸이라는 걸 누구나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예 서류로 확인시켜 주잖아요. 전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서류로 확인시켜 준 정도도 아니고 그 여자도 대사로 말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여러 번인 거죠. 처음에는 찰스 프로페서 X가 네 딸이야라고 했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중의적으로 그냥 상징적인 의미의 아빠와 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 서류로 확인을 하고 또 간호사가 남긴 동영상에서도 확인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데디 이렇게 부르면서 얘기 끝나는데 사실 맨 앞에 그 찰스가 얘기하는 부분, 프로페서 X가 얘기하는 부분과 마지막에 로라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것만 있어도 충분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다 없어도 돼요. 왜냐면 로라 손에서 나오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물론 이제 근데 뮤턴트가 꼭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가족의 멜로드라마로 만들고 싶었던 거는 맞잖아요. 저희가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힌트를 주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힌트가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는 거죠. 이게 손에서 팍 하고 그 칼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왜 거기서 더 심지어 그 여자애를 케어해주던 간호사도 얘기하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진짜로 생물학적 아빠가 아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클로가 나오는 아이가 아니었어도 그냥 어떤 사실 로건이라는 캐릭터가 엑스맨 1편에서도 로그와 관계를 쌓으면서
어떤 유사 보호자 관계가 되고 그러면서 사실 좀 더 이기적이고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로건이 울버린이라는 이름을 갖고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였고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로건이 좀 10대들을 보호해주면서 점점 뭔가 좀 짐승 같은 늑대 인간에서 이제 사람답게 뮤턴트로 변해가는 그런 거를 잘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굳이 피가 안 섞였어도 로건은 충분히 그렇게 행동을 했을 캐릭터라는 거죠. 근데 피가 섞였다 안 섞였다는 근데 이게 로건이 낳은 딸은 아닌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어차피 유전자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네네, 아이죠. 를 물려받은 건데 근데 그런 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그 점은 뭐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세련됐다는 면에서는 유사관계가 훨씬 더 다룰 수 있는 면이 많다고는 생각하지만 엑스맨 자체가 사실 유전자를 다루는 얘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게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실제로 낳은 딸이 아니고 유전자가 연결돼 있는데도 딸이라고 느낀다면은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유전자가 같으니까 딸이라고 느끼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여러 가지에서 이상하다고 느낀 게 제가 느끼기에 엑스맨은 유전자가 다르더라도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가족을 추구하고 그냥 인간으로서 그냥 휴먼으로서의 공통된 것들을 공유한다는 얘기를 하는 영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때문에 그런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되게 모순적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제가 생각한 포인트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로라가 로건한테 아빠라고 부를 때 저도 어색함을 느꼈는데 그거는 아빠라고 부르는 게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예정되어서가 아니라 바로 로건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맞는가 그 괴리감 때문에 저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DNA로 복제를 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복제는 나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나를 아빠라고 불러야 되나? 그냥 다른 나 아닌가? 근데 나와 다른 또 유전자가 섞인 게 로라 아니었나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복제이기 때문에 심지어 뭔가 생식 활동을 한다거나 해서 만들지도 않았고 내가 누구한테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예, 다른 개체일 뿐이죠. 해서 더군다나 저는 그 아빠라고 부르는 장면에서 괴리감을 느꼈던 게 사실 그 부녀 관계라고 치자고요. 그 유사 부녀 관계가 진행되는 건 찰스가 죽고 나서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찰스하고 로라 위주로 찰스가 자비 얘기했었거든요. 프로페서 X. 할아버지 찰스하고 로라 위주로 관계가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가족 멜로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려다가 두 가지예요. 가족 멜로드라마를 만들려고 했는데 연출을 실패했거나 가족 멜로드라마를 만드는데 애초에 관심이 없었거나 해서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화의 주제가 인간 복제 시대의 가족이란 어떤 것일까? 그것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해서 사실 가족 멜로드라마라고 생각할 요소들이 있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가 흑인 가족들하고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가족이 이런 느낌이다 하는 걸 로건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저는 되레 반대라는 거죠. 영화 전체적으로 호러 영화 음악 사용이라든가 이야기 전체가 이제 호러 영화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흑인 가족들을 만나는 시퀀스에서 그게 더 심하다는 거죠. 오히려 뮤턴트한테 가족을 꾸리는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뮤턴트한테 엮이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박살날 수 있느냐. 그거는 맞죠. 근데 그래서 오히려 그 가족에게 불가능한 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뮤턴트하고 엮이면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건 맞는데 그게 이때까지 엑스맨 시리즈를 관통해오던 테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서도 좀 뮤턴트에 좀 더 친화적인 사람이 있고 막 되게 강경하게 얘네 다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쪽이 있고 뮤턴트 안에서도 항상 그게 있잖아요. 뮤턴트 안에서 프로페서 엑스와 매그니토가 항상 대립각을 세우는 게 인간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를 다 없애버리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 찰스가 아니야. 다 그런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싸움이 일어나는데 네. 그러니까 요번에 그 흑인 가족에서 흑인 아버지가 총을 쏘아서 로건의 클론인 X24라는 캐릭터를 죽이고 나서 로건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순간이 굉장히 슬프고 뭐 중요한 순간이고 다른 이야기도 할 게 많지만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엑스맨 시리즈에서 이어져 오던 그런 인간들이 이기적이라서 뭐 뮤턴트를 배제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인간과 뮤턴트 사이에 약간 복잡한 그런 관계를 잘 드러내주는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꼭 뭐 뮤턴트가 엮여서 행복한 가정이 파괴된다라는 식으로 읽기는 좀 힘든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적인 문제와 현실의 약간 괴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가족이 파괴되는 게 로건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치만 로건의 잘못인 것도 있죠. 왜요? 로건의 잘못이라고 해서 어쩌면 뮤턴트의 잘못인 건 있죠. 왜냐하면 뮤턴트들은 이 세 명은 로건과 프로페서 X와 로라는 자기들이 쫓기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로건은 안 자고 떠나려고 했던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 정도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라서 이제 그런 건데 내가 너무 인생을 관대하게 살고 있나? 그런데 그러니까 로건이나 프로페서 X는 그것들도 다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캐릭터인 거죠. 그쵸,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장면은 서부 영화의 반복이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카우보이가 마을에 들어오면은 그 마을이 다 박살 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마을에- 재건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사실은 이제 서부 영화가 사실 텍사스도 그렇고 실제로 그 서부 영화를 보잖아요. 쉐인을 보죠. 서부 영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왔다가 그 안에 있는 딱 그 집에서 일어나는 게 사실 서부 영화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 마을에서 머물고 그런 다음에 그 마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 보고 자신의 총으로 제압을 하지만 오히려 그 제압으로 인해서 그 마을은 더 개판이 나고 뭐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승리하고 떠나긴 하지만은 그런 면에서 은근히 그러니까 모든 면이 하나씩 삐그덕거리는 게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로건이 끌고 온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개박살난다는 게 사실은 서부 영화의 차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서부 영화라든가 기존 엑스맨 영화하고 차이를 얘기하고 싶은 게 결국은 서부 영화에서도 가족 내지는 마을의 평화를 지켜주고 총잡이가 떠나는 거고 그렇죠. 엑스맨 시리즈에서도 찰스하고 그 찰스 자비에 교수랑 매그니토라는 다른 악당이랑 이제 가족 그런 유대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걸로 계속 치고받는 게 이야기인데 로건에서는 최종적으로 그거를 포기했다고 생각해요. 스타트rek이라든가 스타워즈라든가 이완 맥그리거가 나온 아일랜드라든가 그런 것도 사실 가족의 가치를 통째로 부정하진 않잖아요. 서부국도 그렇고. 근데 로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로건이 가족의 가치를 부정한다는 얘기. 예, 완전 부정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마지막에 이 그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뮤턴트가 태어나지 않은 이유가 케이누드라는 그 식품 회사를 통해서 유전자 억제 식품 그런 거를 컨트롤하고 먹어서 있었던 거죠. 예. 출생을. 그래서 화학적 거세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숙명인 거죠. 뮤턴트들은 이제. 네. 근데 딱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희생하고 딱 한번 아버지가 되는 느낌을 잠깐 느껴보고 퇴장하잖아요. 네. 그게 어떤 뮤턴트의 숙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평화가 지켜지지도 않잖아요. 결국 그 뮤턴트 애들은 캐나다로 도망간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의 가족의 가치를 부정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그 찰스와 올버린과 로라의 로라가 유사 가족 만드는 관계. 유사 가족 관계는 명백하게 가족으로 보이잖아요. 그 대사로도 나오고 뭐라 그러지? 뭐 얘한테도 이런 가족의 느낌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대사가 있었던 것 이게 같은데. 가족이니까 좀 느껴보라고. 음. 잠깐 숨을 돌리고 느껴보라고. 제가 가족의 가치라고 한 거는 가족이 이제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이제 가족이 그런 고난을 버틸 힘이 없다?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애를 살리고 우리가 희망이 있다. 근데 이 영화에서도 역으로 그래서 울버린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끝나는 거죠. 얘는 살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좀 얘기가 꼬이긴 했는데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미래에 생식이 아닌 인간 복제를 통해서 세대 교체와 유사 가족 형성 내지는 가족 형성이 이루어질 거라는 비관적인 예상을 얘기하고 싶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비관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꼭 아파서 나야 딸인가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아파서 나야. 맞죠. 그렇죠. 보통은 그냥 뭐 내 몸으로 나야 이렇게 아파서 나야 하니까 정말 아플 것 같은 느낌이 잠깐 들어요. 근데 저는 아파서 낫는 게 뭐. 몸으로 낫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나.
왜냐면 여기서의 로건도 그렇고 다른 슈퍼 히어로들도 그렇고 노새라고 생각을 해요. 노새는 말하고 당나귀에 이제 하이브리드. 이종조 배종인데 근데 고자잖아요. 아 그래요? 노새들은? 네. 아 그럼 노새는 매번 새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런 셈이죠. 또 새로운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하다 죽는다는 점에서 슈퍼 히어로물이 근본적으로 다 슬프지만 로건은 그거를 오히려 담백하게 더 인정을 하고 로건을 죽인 거 아닌가. 그래서 슬프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거 조금 곁다리 얘기일 수도 있는데 뮤턴트들이 꼭 뮤턴트 간의 그 결합으로만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많은 뮤턴트들이 인간 부모한테서 태어났고 그걸 처음에 이해하지 못해서 앞에 시리즈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걸 이제 해결하는 과정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라이스 박사, 여기서 이 로건에서 악역을 맡았던 라이스 박사의 대사 중에 이제 음식을 통해서 컨트롤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걸 보면 결국은 어쨌든 그 음식의 유통만 바꾸면 다시 뮤턴트들이 언제든지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첨언을 하자면 그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영화 자체가 그 뮤턴트들의 세계하고 인간의 세계가 부딪히면 어떻게 흑인 가족 같은 그런 평범한 인간들이 피해를 입느냐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전자 억제 식품도 그 어떤 과학의 폭력성이 알게 모르게 그 사회 슈퍼마켓의 식료품종에 만연해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뮤턴트들이 가지는 그 생식 능력의 박탈? 그게 인간들한테 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뮤턴트들의 얘기는 타자의 얘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뮤턴트들을 억제하려는 인간의 미래가 아닌가 그런 거죠. 굉장히 새로운 해석입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뭐 가족 멜로드라마라고 아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저는 그것도 중요한 건데 저는 사실 그냥 노화에 관한 이야기로 읽었거든요. 이 영화는 근데 확실히 유전자 공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뮤턴트들도 결국은 어쨌든 인간과 다른 하나의 종족인데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이 엑스맨 시리즈에서 쭉 이어져 오던 어떤 주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냥 뮤턴트를 인간으로 놓고 특히나 이번 영화는 제목부터 로건이잖아요. 로건은 울버린이 아니니까. 그쵸, 울버린이 아니죠. 개인의 이름이니까. 인간의 이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로건을 하나의 인간으로 봤을 때는 그냥 사람이 늙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았던 씬 중에 하나는 그 로건이 자신의 클론과 마주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사람이 X24라고 부를게요. 그 X24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잖아요. 네. 근데 로건과 로라의 관계를 처음에 소개를 하면서부터는 우리도 이제 관객들이 부녀 간에 어른 세대와 자식 세대 간의 어떤 씁쓸한 뭐 세대 교체 이런 것들을 예언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갑자기 등장한 이 X24와의 싸움은 더 슬프다고 생각을 했던 게 왜냐면 이건 젊은 자신과 싸우는 나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딱 맞붙자마자 저는 좀 소리를 질렀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로건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거예요. 너무나 압도적인 힘과 젊음.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실제로 육탄전으로 싸우지만 실제로 늙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젊은 자신과 영원히 겨루면서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뭐 지우지 않는 이상 벗어날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가장 슬픈 종류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영화의 주제가 그 장면에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면에서 저는 일단 역시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게 저는 일단은 늙음 나아가서는 결국 은퇴에 관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 아까 계속 얘기하던 마지막 장면이 로건이 이제 다른 어린 뮤턴트들에게 일종의 다음 세대로서의 희망을 걸고 그냥 은퇴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점에서도 역시나 여기서 약간 삐그덕거리는 게 있는 게 이 애들이 도망가기 바쁘고 싸울 생각을 사실 안 해요. 그런 것도 사실 저는 이게 좀 삐그덕거리는 장면을 생각하거든요. 이 아이들을 다음 세대로서 희망을 건다면은 그 아이들의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그 아이들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보여줄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 아이들은 오히려 지켜줘야 할 대상으로 그리기 좀 급급하지 않았나. 물론 이제 로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예외인 캐릭터긴 한데 가장 많은 캐릭터를 죽이는 캐릭터죠, 이 영화 안에서. 네네네.
결국엔 저는 제가 느끼기에 이 영화는 쉬고 싶은데 쉴 수 없는, 그래서 죽어야지만 쉴 수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이제 로건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잠을 못 드는 장면이 초반인가? 네. 어쨌든 침대에 누워가지고 잠이 드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보통 이제 빛의 변화를 통해서 시간이 가는 걸 표현하는데, 보통 영화는 해가 지면은 이제 밝기가 어두워지는데 이 영화는 백야처럼 어두워지지가 않아요. 밤이 돼도. 그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에서요, 그냥 빛의 색깔만 엠버톤에서 블루톤으로 왔다 갔다 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결국에는 전혀 쉴 수 없는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제가 그냥 결국 좋아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 영화가 시작할 때부터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일단 영화 제목 타이틀이 뜰 때 로건이 딱 총을 맞아서 쓰러지는 그 샷에서 딱 그 타이틀이 뜨기도 하고, 물론 그 총알은 결국 나중에 다시 토해내지만, 그 다음에 간호사를 처음 만나는 장면도 물론 이제 리무진 기사의 노릇을 하면서 가게 된 거긴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간호사를 처음 마주치고, 또 로건이 칼리반이나 프로페서와 함께 살아가는 집을 보면 굉장히 낡아 빠진, 저기 어디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거처에 살고 있고, 특히 프로페서가 살고 있는 그 공간은 드럼통이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이제 폐허가 된 세리브로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동그라미 엄청 커다란 구체. 네. 그리고 얘네가 살고 있는 곳도 정확히 알려져요. 웨스트 엘파소라고. 근데 엘파소가 이 미국의 끝자락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 뭔가 죽어가고 생기 없는 지역으로 묘사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물론 로라와의 관계나 아니면 그 어떤 유전자 조작을 시도하는 악의 세력과 그런 갈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영화가 그냥 늙어가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비슷한 이야기로 아까 서부극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배경도 이제 텍사스기도 하지만 요즘 그런 서부극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캐롤 하이워터. 그쵸. 로스트 인 더스트랑 아니면 사실 중요 인물이라고 보긴 조금 애매하지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같은 이제 서부극과 이제 태물이라고 부르기 좀 어려운데 아무튼 늙어가는 노인. 녹터널 애니멀스도 그렇죠. 그렇죠. 녹터널 애니멀스의 마이클 셰넌 역할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접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울버린 자체가 이 시리즈를 통틀어서 아까도 약간 얘기가 나왔지만 정말 독고다이잖아요. 독고다이고 그 서부극에 흔히 말하는 로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팀플레이어도 아니고 되게 똥꼬집도 심한 사람이고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엑스맨 1편을 보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마을, 즉 프로페서 엑서의 영재 학교에 도착을 하고 이 뮤턴트 공동체에서 악에 맞서서 이 원래 살아가던 세틀러들과 싸우고 다시 이 학교의 평화를 지켜주고 나서 자신의 과거를 찾아서 떠나버리잖아요. 1편을 보면. 그게 전형적인 서부극의 구성인데, 그 서부극을 요즘의 서부극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게 굉장히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졌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주제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딴 얘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많이 나오는 게 되게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조 차원에서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개인이 정의를 수행해야 되는, 그렇다고 그런 얘기가 새로운 것까지는 아닌데 확실히 요즘 더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저는 아까 자꾸 펭귄맨님하고 오늘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애들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도망만 갔다라고 하셔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같이 영화를 봤던 분들 중에서 애들만 주구장창 나온다 내지는 나의 엑스맨은 이렇지 않아 라고 하는 분도 있어서, 저는 근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 로건하고 애들이 계속 노력을 하는 게 전쟁 병기가 안 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능성을 초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를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를 오히려 그 용병들 입장에서 아이들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저는 로건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크게 다가왔던 점은 그 가브리엘라라는 간호사가 폰으로 이제 찍은 연구소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좀 1인칭이라고 하기 좀 어설픈 면이 있는데,
저는 갑자기 다큐멘터리가 너무 잘 편집돼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너무 잘 이걸 편집됐어요. 핸드폰으로 했다고? 막 이러면서 보이스 오브 언제 깔았지? 막 이러면서 그리고 와이파이도 항상 잡히더라고요. 해서 그 애 하나가 도망가다가 아무 거리낌 없이 옥상에서 점프해서 투신 자살하는 게 너무 그 장면에 울컥했거든요. 해서 저는 아이들이 계속 도망다니는 게 좋았어요. 근데 저는 그 시선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걸 정말 애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면에서 너무 애들을 애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은데 그냥 걔네도 사람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냥 저는 기능한다면은 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용병과의 차이점은 저 사람 죽여서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싸운다는 점?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저도 사실 도망다니는 게 좋긴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세대 교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이 아이들이 부모 없이 연구실에서 태어났다는 게 되게 재밌는 설정인 것 같아요. 뭔가 뜨끔하는 그런 설정인 것 같기도 하고. 저 이야기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 호텔에서 프로페서 X랑 로라를 남겨두고 차를 사러 로건이 잠깐 나갔다 오잖아요. 네. 근데 돌아왔을 때 그 알칼라이 트랜시젠 그 회사에 사람들이 와 있는 걸 발견하고 구하러 가야지 하는 순간 프로페서가 발작을 일으키면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 뇌파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그때 이제 울버린은 힐링 팩터가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느리지만 힘겹게 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다뤄지는데 이거 보면서 저는 이거 완전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의 퀵실버의 반전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퀵실버는 요즘 아이들을 대변하는 캐릭터죠. 자기가 슈퍼히어로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만 항상 캐주얼하고 장난스럽고 날아다니고 노래 들으면서 사람들 죽이고 이런 캐릭터인데 어떻게 보면 또 데드풀하고도 비슷한 요새 캐릭터인 건데 그것과 완전히 대조되는 속도감, 무게감, 육중함, 비장함 이런 걸로 로건의 캐릭터를 완전히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능 자체가 똑같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멈춰있고 나만 움직일 수 있고 누군가를 구해야 되는데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제임스 맨골드가 브라이언 싱어 버전의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나 퀵실버 캐릭터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는 그렇게 확실히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또 그 장면 자체도 또 울버린의 인생을 되게 잘 보여주지 않나요? 결국에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이 캐릭터 자체가 결국에는 무기를 뽑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상처가 되는 고통인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반복해 가면서 질질 해 나가는 게 결국에는 이 인물의 삶이나 아니면 이 영화의 분위기랑도 거의 압축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슬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런 면에서 약간 확실히 저는 좀 악취미라고 생각해요. 이런 영화는.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만 장면 중에 흑인 아빠가 로건을 죽이려고 했던 장면에서 총알이 다 떨어져서 결국 못 죽이잖아요. 네. 근데 그 순간에 로건의 표정이 정말 죽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정말 차라리 이걸 모든 걸 다 끝내고 싶어하는 거를 너무나 알겠고 그 상황이 느껴져서 힘든데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아서 흑인 아빠를 쳐다보는 로건의 표정이 정말 휴잭맨의 연기가 이 정도로 좋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절망적이고 죄책감에 가득 찬 표정? 결국 자기가 다 죽여버린 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역시 맨중맨이다. 그 뭐죠? 휴잭맨, 맨중맨. 남자 좀. 맨중맨, 휴잭맨. 그런 말이 있군요. 짱이에요. 이거는 좀 제가 엑스맨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그 처음에 등장했던 프로페서 말고 같이 살던 칼리반.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 아포칼립스에 등장을 했던 캐릭터인데 저도 사실 그 정확한 거는 기억이 나지 않고 그 사람이 후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후각으로 다른 뮤턴트들을 찾아내는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이 영화에서는 이제 어쨌든 추격전이니까 트래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캐릭터를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쓰이나요?
별로 그렇게 쓰였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근데 이제 그 칼리반을 항상 트래커라고 부르잖아요. 음. 트래커 데려와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지금 한 발씩 늦게 찾아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설득하고 막 그런 장면도 나오는 걸 봐서는 로라를 쫓기 위한 장치로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너무 막 쓰네 캐릭터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 과거에는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엑스맨 시리즈에서 뭐 그런 건 없어요? 뭐 아포칼립스에서 어린 진 그레이를 뭐 도와주나 뭐 하여튼 그런 역할을 했었던 건데 저도 아포칼립스 너무 재미없게 봐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그 인물이 거기 같이 살고 있다는 거에 의미가 좀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셋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태양을 보면 안 되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네네. 텍사스에서 태양을 안 보는 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울버린이 혼자서 이들을 다 부양하고 이들이 다 프로페서와 칼리반은 다 숨어 사는 캐릭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점도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얘네가 이제 그 대사를 꼭 써먹고 싶었던 거죠. 빛을 주의하라는 그 대사를. 그리고 이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궁금한데 그 흑인 가족들하고 식사를 할 때 이제 그 아들이 뭐 나 학교 그만둘 수 있어 이런 농담을 했더니 로건이 이제 찰스가 원래는 학교를 운영했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원래는 이 가족들한테 이름을 소개할 때 척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찰스라고 부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웃겼어요. 그러니까 경계가 풀린 거인 것도 맞고 어쨌든 정말 이제 자신의 스승이자 아버지인 찰스와의 어떤 추억을 되새기는 장면이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닌데? 아니요? 저 네. 되게 하고 싶은 말 많았던 그래요? 것 같아요. 계속 해봅시다. 저만 계속 얘기하는 거 말할 같아요. 때가 안 되셨구만.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네. 잠깐 쉬어갈까요? 그럴까요? 네. 쉬는 겸해서 저는 엑스맨 프랜차이즈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그럼 나중에 2편에 그렇게 얘기를 쉬는 타임에 저희 다음 주에 뭐 할지는 잠깐 얘기해 볼까요? 네네.